그녀는 단지 조용한 가난한 소녀로 오후마다 공책에 기여를 그리곤 했다. 공학센터를 방문하던 중 백만장자들도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했다. 그중 한 명의 백만장자가 그녀를 알아보고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뀐다. 이 아름다운 극복과 사랑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작은 시골 마을 양평에는 국도변에 자리 잡은 낡은 한옥이 있었다. 그곳에서 7살 배기 소녀 정하늘이 할머니 정순애와 함께 살고 있었다. 낮에는 지나가는 차량들에게 할머니가 직접 만든 수제 딸기잼을 팔고 밤에는 작은 방에서 할머니와 이불을 나눠 덮으며 살았다. 이 작은 한옥은 비록 초라했지만 계피향이 가득한 부엌과 하늘이 모으는 다양한 색깔의 병뚜껑들로 인해 항상 따뜻함이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하늘이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자신감과 용기를 보여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마법처럼 느껴졌다. 남들이 그냥 버리는 병뚜껑들을 모아 깨끗이 닦고 복잡한 패턴으로 배열하여 보물지도를 만드는 것이 그녀의 특별한 취미였다. 하늘이는 이 지도들이 언젠가 자신을 마법 같은 세계로 인도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할머니, 오늘은 빨간색 뚜껑을 3개나 찾았어요. 이건 행운의 징조예요. 하늘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정순애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하늘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평범한 것들에서도 마법을 찾아내는 재주가 있어. 할머니는 항상 하늘이에게 꿈을 꾸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꿈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꿈이 이루어진단다.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몇 달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지만 손녀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아픔을 숨겼다. 의사는 이미 심각한 진단을 내렸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할머니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유일한 걱정은 자신이 없어진 후 하늘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매일 아침 하늘이는 일찍 일어나 할머니가 만든 잼을 작은 유리병에 담아 국도변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정성스럽게 진열했다. 그녀는 차가 지나갈 때마다 손을 흔들며 웃음 지었고 많은 운전자들이 그 귀여운 모습에 매료되어 멈춰 잼을 사갔다. 하늘이의 순수한 미소는 지친 여행자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할머니 잼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한번 맛보면 행복해질 거예요. 하늘이는 손님들에게 자신감 있게 말했다. 어느 날 오후 하늘이는 국도변에 새로운 보물지도를 만들고 있었다. 이번에는 특별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뚜껑을 나선형으로 배열하여 마치 무지개 같은 길을 만들었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마지막 병뚜껑을 놓으려는 순간 먼 거리에서 고급 검은색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차가 가까워졌을 때 하늘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차가 이상한 방향으로 흔들리더니 갑자기 도로에서 벗어나 큰 나무를 향해 돌진했다. 충돌음과 함께 차는 나무에 박혔고 순식간에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고 하늘이는 망설임 없이 달려갔다. 그녀의 작은 심장은 두려움으로 뛰었지만 더 강한 무언가가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차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운전석에 의식을 잃은 남자를 발견했다. 차 내부는 점점 연기로 가득 차고 있었다. 아저씨, 일어나세요. 위험해요. 하늘이가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남자는 반응이 없었다. 하늘이는 주변을 둘러보다 도로변에 있던 작은 돌을 집어들었다. 작은 손에 돌을 쥐고 그녀는 눈을 감고 창문을 힘껏 내리쳤다. 유리는 깨지며 안으로 흩어졌다. 하늘이는 작은 몸을 창문 틈으로 밀어 넣어 안전벨트 버튼을 찾아 눌렀다. 아저씨, 제발 일어나세요. 불이 날 거예요. 하늘이는 남자의 어깨를 흔들었다. 남자가 천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의 눈이 희미하게 떠지자 하늘이는 그의 팔을 잡아당겼다. 빨리 나와야 해요. 저를 따라오세요. 어떻게든 정신을 차린 남자는 하늘이의 도움을 받아 차에서 빠져나왔다. 그들이 몇 미터 떨어진 순간 차량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곧이어 폭발음이 들렸다. 남자는 땅에 무릎을 꿇고 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당신이 나를 구했군요. 남자는 충격과 감사함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늘이는 그저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많이 다치셨어요? 남자는
눈을 깜빡이며 이 작은 구원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강태준, 서울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인 중 한 명이었다. 수십억의 재산, 화려한 명성. 하지만 그의 삶에는 진정한 의미가 부족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작은 시골 소녀에게 목숨을 빚지게 되었다. 당신의 이름은 뭐죠? 어린이 태준이 물었다. 정하늘이에요. 그녀가 대답했다. 우리 집에 가서 할머니의 약초차를 마셔요. 기분이 나아질 거예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이 작은 영웅을 따라갈 만큼은 충분히 강했다. 그는 자신이 방금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고 이 우연한 만남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 하늘이는 그를 작은 한옥으로 안내했다. 태준은 이런 소박한 주거 환경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 그것은 그가 잊고 있던 단순함과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순애 할머니는 손님을 보고 놀라며 급히 차를 준비했다. 하늘아, 무슨 일이니? 할머니가 물었다. 할머니, 이 아저씨가 차 사고가 났어요. 제가 도와줬어요. 하늘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순애는 태준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의 비싼 양복과 명품 시계는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었다. 많이 다치셨나요?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태준은 자신의 상태를 점검했다. 몇 군데 타박상과 작은 상처가 있었지만 심각한 부상은 없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빌릴 수 있을까요? 제 휴대폰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사고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아저씨, 이거 가지세요. 하늘이가 그의 손에 뭔가를 쥐어주었다. 그것은 빨간색 병뚜껑이었다.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행운을 가져다 줄 거예요. 태준은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바라보았다. 평생 값비싼 선물을 수없이 받았지만 이 순간 이 작은 병뚜껑이 그가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처럼 느껴졌다.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태준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떠나기 전 그는 하늘이와 순애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일은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태준은 작은 빨간 병뚜껑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그리고 이 우연한 만남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신과 하늘이 사이에 더 깊은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다. 서울 강남의 고급 병원 VIP 병실에서 강태준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화려한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그의 마음은 어젯밤의 사고와 그를 구해준 작은 소녀에게 머물러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하늘이가 준 빨간 병뚜껑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돌리며 생각에 잠겼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들어왔다. 강 회장님,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에서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저희 병원은 최근 유전체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귀하의 DNA 샘플이 우연히 이 연구에 포함되었습니다. 태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DNA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한 어린이와 매우 높은 일치도를 보였습니다. 99.9% 확률로 친자 관계를 나타냅니다. 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강 회장님께 자녀가 있다는 기록은 없지만 이 결과는 거의 확실합니다. 해당 어린이는 양평에 거주하는 정하늘이라는 7세 여아입니다. 태준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정하늘, 어제 자신을 구해준 바로 그 소녀였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8년 전 그는 경영대학원 시절 만난 이수연이라는 여성과 짧지만 강렬한 사랑에 빠졌었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항상 그 관계보다 우선시되었고 수연은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인생에서 사라졌다. 남긴 것은 내 길을 찾아야 해라는 짧은 편지 한 장뿐이었다. 태준은 당시 첫 사업을 시작하느라 너무 바빠서 그녀를 찾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8년이 지나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딸이 그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태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 학교 학생들의 DNA 샘플을 수집했습니다. 물론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이의 할머니가 동의서에 서명하셨고요. 태주는 병실 창가로 걸어가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삶은 항상 계획대로 그의 통제 아래에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예상치 못한 사실은 그의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정하늘의 가족 상황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태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며 대답했다. 여기 의료 기록에 따르면 하늘이는 할머니 정순애 씨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정보는 없고요.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다. 정순애 씨는 말기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태준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다. 자신의 딸이 곧 보호자 없이 남겨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는 빨간 병뚜껑을 꼭 쥐었다. 퇴원 수속을 밟아주세요. 지금 당장 양평으로 가봐야겠습니다. 태준의 검은색 리무진이 양평의 작은 한옥 앞에 멈춰 섰을 때 하늘이는 마당에서 또 다른 병뚜껑, 지도를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차 소리에 고개를 들었고 태준이 내리는 것을 보자마자 밝은 미소로 달려왔다. 아저씨, 괜찮아요? 많이 아팠어요. 하늘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태준은 이 작은 생명체를 바라보며 갑자기 목이 메었다. 그의 피, 그의 DNA를 물려받은 딸이 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하늘이의 눈높이에 맞췄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정말 고마워. 하늘아뿌. 하늘이는 태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저씨, 눈이 슬퍼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태준은 미소 지었다. 이 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통찰력이 있었다. 할머니 계신가요?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하늘이는 태준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안내했다. 순애 할머니는 부엌에서 약초를 다루고 있었지만 기침을 참을 수 없어 보였다. 태준이 들어오자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제 그분이시군요. 여기까지 찾아오시다니 감사 인사는 충분히 전했을 텐데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태준은 거짓말했다. 하늘이가 잘 있나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순애는 손님을 위해 차를 준비하려 했지만 갑자기 심한 기침이 터져 나왔다. 하늘이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등을 토닥였다. 할머니, 약 드셔야죠. 제가 가져올게요. 하늘이는 재빨리 방으로 달려갔다. 하늘이가 방에 있는 동안 태준은 순애에게 다가갔다. 실례지만 건강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순애는 힘없이 미소 지었다. 숨길 수 없군요.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 정도라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하늘이는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은 그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늘이가 혼자 남겨질 생각을 하면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태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지금이 말할 때였다. 제가 하늘이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애의 눈이 커졌다. 무슨 어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하늘이와 저의 DNA가 일치했습니다. 하늘이의 어머니가 이수연이라면 순애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맞습니다. 우리 딸 수연이 그녀가 임신한 채로 돌아왔을 때 아이 아버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는 자신의 꿈을 좇고 있다고만 했죠. 그 후 하늘이를 낳고 몇 년 뒤 수연이는 교통사고로 순애는 말을 잇지 못했다. 태준은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수연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딸이 있었다는 사실을 동시에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수연이 임신했다면 저에게 알려줬더라면 수연이는 당신의 미래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그 아이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요. 순애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다. 하늘이가 약을 들고 돌아왔다. 그녀는 어른들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순애와 태준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직 하늘이에게 모든 것을 말할 때가 아니었다. 아무것도 아니란다. 하늘아, 순애가 약을 받아 마셨다. 강 선생님이 우리에게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 네가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도와주신대. 에이 슈토팅 타이브시인다스. 하늘이는 태준을 바라보았다.
정말이에요. 하지만 왜요? 태주는 하늘이의 작은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네가 나를 구해줬잖아. 그리고 너는 특별한 아이야. 네 재능을 더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 하늘이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녀는 이 낯선 어른이 갑자기 그들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그에게 이상한 친밀감을 느꼈다. 할머니가 같이 가면 좋겠어요. 하늘이가 말했다. 태준과 순애는 다시 시선을 교환했다. 태준이 대답했다. 물론이지. 할머니도 함께 가면 좋겠구나. 그날 밤 하늘이가 잠든 후 태준과 순애는 미래에 대해 더 깊은 대화를 나눴다. 순애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하늘이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태준은 자신이 하늘이의 법적 양육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했다. 그 아이에게 갑자기 모든 것을 알리는 것은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순애가 말했다. 천천히 접근해야 해요. 태준은 동의했다. 처음에는 후원자로서 시작하고 점차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순애의 눈에는 안도감과 함께 슬픔이 담겨 있었다. 하늘이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그저 병뚜껑을 모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의 보물지도는 그녀의 내면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 아이는 어디에서나 희망과 아름다움을 찾아내죠.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하루 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항상 성공부 권력을 추구해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딸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 약속드립니다. 하늘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날 밤 리무진을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태준은 빨간 병뚜껑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플라스틱 조각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을 찾게 해준 작은 지도였다.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비서였다. 회장님, 내일 오전 9시에 중요한 이사회가 있습니다. 참석 여부를 확인하려고요. 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예전에는 일이 최우선이었지만 지금은 달랐다. 일정을 변경해 당분간 개인적인 일로 시간이 필요해. 비서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하지만 이 회의는 신규 해외 투자건에 관한 내 말 들었지. 변경해.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통화를 끊은 후 태준은 뒷좌석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 그리고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그가 아직 하늘이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오면 그는 자신이 그녀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릴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는 천천히 그녀의 신뢰를 얻고 그녀의 삶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 달이 지났다. 정순애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태주는 그녀를 서울의 최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늘이는 낯선 도시와 병원 환경에 적응하느라 혼란스러웠지만 태주는 가능한 한 그녀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는 병원 근처의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하여 하늘이가 머물 수 있게 했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녀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다. 할머니는 괜찮아질 거예요. 그렇죠? 하늘이가 병실 박복돼서 태준에게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다. 태준은 무릎을 꿇고 하늘이의 눈높이에 맞췄다.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셔. 하지만 할머니는 많이 아프셔. 하늘아.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상황의 심각성을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었다. 제가 병뚜껑 지도를 만들면 할머니가 나아질까요? 빨간 뚜껑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태준의 가슴이 조여왔다. 이 순수한 믿음 앞에서 그는 무력감을 느꼈다. 그래, 한번 만들어 보자. 할머니가 분명 좋아하실 거야. 그날 오후 하늘이는 병원 정원에 병뚜껑들을 가지고 나와 특별한 지도를 만들기 시작했다. 태준은 옆에 앉아 그녀를 지켜보았다. 작은 손가락이 각각의 뚜껑을 정확한 위치에 놓는 모습은 마치 예술가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았다. 이건 할머니가 좋아하는 꽃 모양이에요. 하늘이가 설명했다. 가운데 빨간 뚜껑은 할머니의 건강을 위한 거예요. 태주는 하늘이의 창의력과 세심함에 감탄했다. 그녀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실감났다. 며칠 후 순애는 태준에게 따로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했다. 하늘이가 간호사와 함께 병원 카페테리아에 있는 동안 그들은 중요한 대화를 나눴다.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순애가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하늘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태준은 침대 옆에 앉아 순애의 손을 잡았다. 제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하늘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해요. 하늘이는 특히 그렇죠. 그 아이는 항상 진실을 원했어요.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그 아이가 자신의 뿌리를 알고 자라길 원해요. 당신이 그녀의 아버지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태준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늘 저녁에 하늘이에게 말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쳤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제 유품 중에 수연이의 일기장이 있어요. 하늘이가 커서 읽을 수 있을 때 그녀에게 주세요. 그녀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준이 약속했다. 그날 저녁 태준은 하늘이를 데리고 한강공원으로 나갔다. 노을이 강물 위에 황금빛 길을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한동안 말없이 경치를 즐겼다. 하늘아,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 태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늘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이야기요? 태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네가 왜 하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아니? 하늘이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가 예쁘다고 해서요. 사실은 내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야. 내 어머니는 이수연이라는 분이셨어. 그리고 태준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했다. 나는 내 아버지란다. 하늘아. 하늘이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준은 그녀가 이 정보를 처리할 시간을 주었다. 정말이에요? 하늘이가 마침내 물었다. 아빠가 저를 버리셨어요? 태준의 가슴이 아팠다. 아니, 하늘아. 나는 네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 네 어머니와 나는 오래전에 헤어졌고 네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단다. 만약 알았더라면 반드시 너를 찾아왔을 거야. 하늘이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럼 엄마는 어디 있어요? 태준은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어머니는 하늘나라에 계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지만 사고로 인해 더 이상 너와 함께 할 수 없게 되셨어. 하늘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할머니만 저를 키우셨군요. 그래, 할머니가 정말 잘 키워주셨어.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로 자랐어. 태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순애가 그에게 준 것이었다. 이게 네 어머니야. 하늘이는 사진을 받아들고 유심히 살펴보았다. 사진 속의 젊은 여성은 하늘이와 똑같은 눈과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 저랑 닮았어요. 그래, 정말 많이 닮았어. 네 어머니는 아름답고 용감한 사람이었어. 하늘이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그럼 이제 제가 아빠와 함께 살게 되는 건가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건강해지시면 함께 살 수도 있고, 만약 그는 말을 고르려 애썼다. 만약 할머니가 충분히 건강해지지 못하시면 네가 나와 함께 살게 될 거야. 괜찮을 것 같니? 하늘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빠 집에 제 병뚜껑 컬렉션도 가져갈 수 있어요. 태준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내 모든 보물을 가져갈 수 있어. 그 순간 하늘이는 태준에게 다가와 그를 꼭 안았다. 그것은 작고 조심스러운 포옹이었지만 태준에게는 세상의 모든 부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순간이었다. 그는 딸을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할머니한테 말해요. 하늘이가 속삭였다. 할머니가 알면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 날 그들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하늘이는 태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병실에 들어가자 순애는 약해진 모습이었지만 그들을 보고 밝게 미소 지었다. 할머니 들었어요? 강 아저씨가 제 아빠래요. 하늘이가 기쁘게 외쳤다.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하늘아,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하늘이는 병뚜껑으로 만든 특별한 지도를 순애에게 보여주었다. 이건 할머니를 위한 행운의 지도예요. 빨간 뚜껑들이 할머니가 빨리 나아지게 해줄 거예요. 순애는 손녀의 작품을 감탄하며 바라보았다.
정말 아름답구나, 하늘아. 할머니는 네가 자랑스러워. 태주는 조용히 방 한쪽에 서서 이 감동적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는 순애에게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이 강인한 여성이 없었다면 하늘이는 이렇게 사랑스럽고 현명한 아이로 자라지 못했을 것이다. 그날 밤 태주는 하늘이를 호텔로 데려가 재웠다. 아이가 잠든 후 그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늘이의 양육권에 관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제 유언장도 수정해야 합니다. 하늘이를 제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정할 겁니다. 태주는 창밖에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었지만 처음으로 그는 진정한 목적을 찾은 느낌이었다. 이제 그에게는 자신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생겼다. 일주일이 지났고 순애의 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었다. 의사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다. 태주는 하늘이에게 현실을 부드럽게 설명하려 노력했다.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곧 하늘나라로 가실 수도 있어, 하늘아. 하늘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할머니도 엄마처럼 저를 떠나시는 거예요? 태주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할머니는 항상 너를 사랑하실 거야. 그리고 나도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약속할게. 하늘이는 태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흐느꼈다. 태준은 그녀의 작은 등을 토닥이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는 하늘이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는 것이 괴로웠다. 순애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하늘이와 태준이 서로를 찾게 된 것에 감사했다. 하늘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아빠가 저를 잘 돌봐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빠를 잘 돌볼 거예요. 장례식 후 태주는 하늘이를 자신의 강남 펜트하우스로 데려왔다. 48층에 위치한 이 고급 주거 공간은 하늘이가 지금까지 살아온 소박한 한옥과는 완전히 달랐다.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서울의 파노라마 전경이 펼쳐졌고 최신 기술로 가득한 스마트 홈 시스템은 하늘이에게 신기한 장난감 같았다.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야, 태준이 말했다. 네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어. 하늘이는 넓은 공간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지만 그녀는 적응력이 강했다. 새 방은 어디예요? 태준은 그녀를 안내했다. 그는 하늘이를 위해 특별히 방을 준비했다. 분홍색 벽지와 별 모양의 조명, 그리고 작은 책상과 책장이 갖춰진 공간이었다. 와, 너무 예뻐요. 하늘이가 감탄했다. 그러나 곧 그녀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다. 하지만 제 병뚜껑들은 어디에 놓을 수 있을까요? 태주는 미소를 지었다. 이리 와봐. 그는 방 한쪽 벽으로 하늘이를 안내했다. 그곳에는 특별히 제작된 디스플레이 선반이 설치되어 있었다. 여기에 내 보물 지도를 만들 수 있어. 하늘이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병뚜껑 컬렉션이 담긴 상자를 열고 새로운 지도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하트 모양이었다.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예요. 하늘이가 설명했다. 가운데 빨간 뚜껑은 저고 옆에 큰 파란 뚜껑은 아빠예요. 태주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는 하늘이의 옆에 앉아 그녀의 작업을 도왔다. 함께 병뚜껑을 배열하며 그들은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첫 번째 추억을 만들었다. 그날 밤 하늘이가 잠든 후 태주는 테라스에 나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순애가 남긴 수연의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기며 오래전 사랑했던 여성의 생각과 감정을 읽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에게 쓴 편지가 있었다. 태준에게 당신이 이 글을 읽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딸이 당신을 찾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늘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는 그녀가 언제나 높이 날아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짧았지만 그것이 남긴 선물은 영원합니다. 부디 우리 딸을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꿈꾸던 성공을 이루었기를 바랍니다. 수연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것을 소중히 여길 것이다. 약속할게. 수연아. 태준이 밤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우리 딸이 항상 행복하도록 최선을 다할게.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에서의 첫 한 달은 하늘이에게 꿈과 같은 시간이었다. 48층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정경은
마치 별들의 바다 같았고 자동으로 커튼이 열리고 음악이 흘러나오는 스마트 홈 시스템은 신기한 마법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하늘이는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아빠, 여기선 밤에 별이 잘 안 보여요. 하늘이가 침대에 누워 태준에게 말했다. 양평의 작은 한옥에서는 밤하늘의 별들이 창문을 통해 선명하게 보였었다. 태준은 딸의 침대 옆에 앉아 미소 지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그렇단다. 주말에 시골로 드라이브 가서 별을 보러 갈까? 하늘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할머니 집에도 갈 수 있어요? 발실 태준은 잠시 망설였다. 순애의 작은 한옥은 이제 비어 있었다. 그는 아직 그 집을 처분하지 않았다. 물론이지. 할머니 집에도 갈 수 있어. 첫 주말 그들은 양평으로 드라이브를 갔다. 하늘이는 그동안 보고 싶었던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해 태준의 손을 잡고 끌었다. 국도변에서 잼을 팔던 작은 테이블, 병뚜껑으로 지도를 만들던 뒤뜰,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요리하던 작은 부엌까지. 각 장소마다 하늘이는 소중한 추억을 이야기했고 태준은 딸의 과거 삶의 조각들을 하나씩 모으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그들은 한옥의 마루에 이불을 펴고 누워 밤 하늘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검은 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아빠, 할머니가 저한테 말했어요. 우리 하늘이는 이름처럼 높이 날아갈 거야 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하늘이가 속삭였다. 태준은 딸을 바라보았다. 어떤 뜻인 것 같아? 제가 큰 세계로 나아갈 거란 뜻이요. 할머니는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언젠가 아빠를 만날 거라는 것을. 태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딸의 작은 손을 잡았다. 할머니는 정말 현명하셨어. 그리고 네 이름은 네 어머니가 지어주신 거란다. 너를 처음 안았을 때 네 어머니는 네가 하늘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라고 생각하셨대. 하늘이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엄마에 대해 더 알려주세요. 태준은 수연에 관한 기억을 하나씩 꺼내 이야기했다. 대학 시절 그녀의 밝은 웃음소리, 꿈에 대한 열정,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씨까지. 하늘이는 모든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태준은 하늘이를 강남의 명문 사립초등학교에 전학시켰다. 하늘이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다. 첫날 아침, 하늘이는 태준의 도움을 받아 깔끔한 교복을 입었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용기를 내보이려 노력했다. 걱정 마, 하늘아,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금방 친구들을 사귈 거야. 태준이 격려했다.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친구들이 제 병뚜껑 컬렉션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해요? 태준은 미소 지었다. 그건 네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특별한지 보여주는 거야. 진짜 친구는 내 특별함을 알아볼 거야. 학교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는 다른 아이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급 차량에서 내렸고 최신 스마트폰과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하늘이는 자신의 오래된 책 가방을 꼭 쥐고 있었다. 교실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하늘이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하늘이에요. 양평에서 왔고 병뚜껑으로 보물지도를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차 사고에서 한 아저씨를 구한 적이 있어요.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한 남자아이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병뚜껑? 그게 뭐야? 그리고 네가 사람을 구했다고? 거짓말하지 마. 하늘이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로 그랬어요. 가르 선생님이 개입했다. 여러분, 새 친구를 환영해 주세요. 하늘이의 이야기는 매우 흥미로워요. 나중에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첫날은 쉽지 않았다. 쉬는 시간에 하늘이는 혼자 앉아 있었고 몇몇 아이들은 그녀를 가리키며 수군거렸다. 하지만 하늘이는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병뚜껑 몇 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배열하기 시작했다. 한 소녀가 호기심에 다가왔다. 그게 뭐야? 이건 행운의 지도야. 빨간 뚜껑은 특별한 소원을 이루게 해준대. 하늘이가 대답했다. 소녀는 잠시 지켜보다가 말했다. 재미있어 보인다. 나도 해볼 수 있을까? 그것이 하늘이의 첫 친구 김민지와의 만남이었다. 민지는 병뚜껑 지도에 매료되었고 곧 두 소녀는 함께 새로운 패턴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태준이 하늘이를 데리러 왔을 때 그녀는 활짝 웃고 있었다. 아빠, 오늘 친구 사귀었어요. 민지라고. 제 병뚜껑 지도가 멋지대요.
태주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하지만 학교 적응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수업 내용은 하늘이가 양평에서 배웠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고 선생님들의 기대치도 높았다. 태주는 하늘이를 위해 개인 교사를 고용했지만 그녀는 종종 좌절감을 느꼈다. 아빠, 저 바보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다 알고 있는 것들을 저는 몰라요. 하늘이가 어느 날 숙제를 하다 울음을 터뜨렸다. 태주는 딸 옆에 앉아 그녀를 안아주었다. 절대 그렇지 않아. 하늘아, 너는 정말 똑똑하고 창의적인 아이야. 단지 다른 환경에서 자랐을 뿐이야.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야. 하지만 다들 저를 이상하게 봐요. 제가 양평에서 왔다는 것, 할머니와 살았다는 것, 병뚜껑 모으는 것까지. 태주는 딸의 눈을 바라보았다. 하늘아, 네가 특별한 이유가 바로 그거야. 네가 경험한 것들, 네가 사랑하는 것들이 너를 너답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 그날 밤, 태주는 하늘이가 잠든 후 그녀의 방에 들어가 병뚜껑 지도를 바라보았다. 단순한 플라스틱 조각들이 모여 아름다운 패턴을 이루는 모습이 그를 감동시켰다. 하늘이는 평범한 것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재능이 있었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능력이었다. 다음 날, 태주는 회사에 늦게 출근했다. 그는 먼저 하늘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고 작별 인사를 할 때 그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다. 이건 뭐예요? 하늘이가 작은 상자를 열며 물었다. 안에는 특별히 제작된 병뚜껑이 있었다. 순금으로 만들어진 작은 원형 디스크였고 위에는 하늘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건 특별한 병뚜껑이야. 네가 누구든지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줄 거야. 태준이 설명했다. 하늘이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태준을 꼭 안았다. 고마워요, 아빠. 제 보물지도의 중앙에 놓을 거예요. 학교에서 하늘이는 자신감을 되찾았다. 금색 병뚜껑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날 수업 시간에 처음으로 손을 들어 질문에 대답했다. 선생님은 그녀의 독특한 관점에 감탄했고 다른 아이들도 그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한편 태준의 일상도 크게 바뀌었다. 예전에는 늦은 밤까지 회사에 남아 일했지만 이제는 가능한 한 일찍 퇴근하여 하늘이와 시간을 보냈다. 그는 그녀의 숙제를 도와주고 함께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기 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줄까? 태준이 물었다. 엄마와 아빠가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요. 하늘이가 대답했다. 태준은 미소 지었다. 그는 수연과의 첫 만남, 캠퍼스 도서관에서 우연히 같은 책을 찾다가 마주쳤던 순간을 이야기해 주었다. 하늘이는 부모님의 로맨스에 빠져들었고 태준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추억을 다시 꺼내는 것이 생각보다 치유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말이면 그들은 다양한 활동을 함께했다. 서울의 박물관과 미술관을 방문하거나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때로는 그냥 집에서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태준은 하늘이가 도시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동시에 그녀의 창의성과 순수함을 지켜주려 노력했다. 아빠, 우리 방 벽에 그림 그려도 돼요? 하늘이가 어느 날 갑자기 물었다. 태준은 잠시 망설였다. 펜트하우스의 흰색 벽은 유명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하늘이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고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내 방은 내 공간이야.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어. 다음 주말 그들은 함께 하늘이의 방 한쪽 벽을 캔버스로 변신시켰다. 하늘이는 태준의 도움을 받아 별들이 가득한 밤하늘과 그 아래 양평의 작은 한옥, 그리고 서울의 고층 빌딩을 그렸다. 두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그림이었다. 이건 내 두 집이에요. 하늘이가 설명했다. 양평에서의 추억과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이요. 태준은 딸의 그림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하늘이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었다. 그녀의 지혜는 종종 태준을 놀라게 했다. 그날 밤 하늘이가 잠든 후 태준은 자신의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회사의 비서였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홍콩 투자자들이 갑자기 계약 조건을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 긴급 회의가 필요합니다. 태준은 한숨을 쉬었다. 내일은 하늘이와 놀이공원에 가기로 약속한 날이었다. 미룰 수는 없나? 투자자들이 내일 저녁 비행기로 떠납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프로젝트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예전에 그라면 망설임 없이 회의를 선택했겠지만 지금은 달랐다. 알았어. 회의는 오전에만 진행해. 전곡까지 끝내야 해. 통화를 마친 후 태주는 하늘이의 방으로 가서 잠든 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태주는 자신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깨달았다. 이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이었다. 그리고 그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내일 꼭 데려갈게. 약속할게. 태준이 속삭였다. 몇 달이 지나자 하늘이는 서울 생활에 점차 적응해갔다. 학교에서는 민지와의 우정이 깊어졌고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 하늘이의 창의성과 순수함은 주변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특히 미술 시간에 그녀가 보여주는 독특한 표현력은 미술 선생님의 눈에 들었다. 하늘이는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미술 선생님이 학부모 면담 날 태준에게 말했다. 색상을 사용하는 방식과 공간을 구성하는 감각이 또래 아이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아이의 재능을 더 발전시킬 기회를 주시면 좋겠어요. 태준은 선생님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주말 특별 미술 프로그램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재능 있는 아이들을 위한 수업인데 하늘이에게 매우 유익할 거예요. 그날 저녁, 태준은 하늘이에게 미술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늘이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그림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하늘이가 기뻐했다. 그래, 선생님이 네 재능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셨어. 태준이 대답했다. 하늘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다. 아빠, 제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세요? 태준은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내 그림은 정말 특별해. 네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그림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아. 할머니는 제가 그림 그릴 때마다 하늘이는 감정을 색깔로 표현한다고 하셨어요. 태준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순애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씀이었다. 할머니 말씀이 정확하셨어. 내 그림에는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들이 담겨 있어. 주말 미술 프로그램은 하늘이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다양한 기법과 재료를 배웠고 자신의 표현 방식을 더욱 발전시켰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늘이의 그림에는 숨겨진 감정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태준은 하늘이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는 급히 딸의 방으로 달려갔다. 하늘이는 땀에 젖은 채 침대에 앉아 있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하늘아, 괜찮아? 무슨 일이야? 태준이 딸을 안아주며 물었다. 할머니가 저를 찾고 계셨어요. 하지만 제가 할머니를 찾을 수 없었어요. 하늘이가 흐느꼈다. 태준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그녀를 진정시켰다. 악몽이었어. 하늘아,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그날 이후 하늘이의 악몽은 자주 반복되었다. 태준은 걱정이 되어 아동 심리 전문가를 찾아갔다. 하늘이는 할머니의 상실을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심리 전문가가 설명했다. 또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도 있을 거예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태준은 하늘이에게 그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보라고 제안했다. 하늘아, 악몽에서 본 것을 그림으로 그려볼래? 태준이 물었다. 처음에 하늘이는 망설였지만 곧 큰 캔버스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그림은 어둡고 혼란스러웠다. 검은색과 회색이 줄을 이루었고 가운데는 빨간색으로 그린 작은 인물이 홀로 서 있었다. 이게 저예요. 하늘이가 빨간 인물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어두운 곳에 혼자 있어요. 할머니를 찾고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태준은 딸의 그림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하늘이의 내면에 있는 고통이 캔버스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계속 그려보자, 하늘아. 내 느낌을 모두 표현해도 돼. 며칠 동안 하늘이는 매일 저녁 그림을 그렸다. 처음에는 어둡고 슬픈 그림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다. 검은색과 회색 사이로 파란색과 노란색이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달 후 하늘이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렸다. 봐요. 아빠, 이건 할머니가 별이 되어 저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이가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그림은 밝은 색상으로 가득했다. 밤하늘에는 반짝이는 별들이 있었고 그중 가장 밝은 별은 하늘이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하늘이는 푸른 들판에 서서 별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할머니는 이제 별이 되셨어요.
그래서 매일 밤 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할머니를 볼 수 있어요. 하늘이가 말했다. 태주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하늘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림을 통해 그녀는 치유의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이 그림 정말 아름답구나. 하늘아, 태준이 딸을 꼭 안아주었다. 하늘이의 악몽은 점차 줄어들었고 그녀의 그림은 더욱 밝고 희망적인 주제로 변해갔다. 태준은 하늘이의 작품들을 집 안 곳곳에 전시했다. 이전에 차갑고 모던한 인테리어는 이제 하늘이의 색채와 상상력으로 가득 찬 따뜻한 공간으로 바뀌었다. 하루는 태준의 사업 파트너가 집에 방문했을 때 하늘이의 그림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 작품들은 정말 특별하군요. 누구 작품인가요? 신진 작가인가요? 그가 물었다. 태준은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내 딸 하늘이 작품이에요. 7살이죠. 사업 파트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표현력이 뛰어납니다. 감정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것 같아요. 그 대화가 태준에게 영감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회사 내 자선재단 담당자를 불러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다. 아이들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태준이 설명했다. 특히 상실이나 트라우마를 경험한 아이들이 예술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말이죠. 담당자는 열정적으로 아이디어를 받아들였고 곧 하늘의 색깔들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탄생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에게 미술 교육과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늘이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을 때 너무 기뻐했다. 아빠,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저도 도울 수 있어요. 태준은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네가 이 프로젝트의 영감이었으니까. 주말마다 태준과 하늘이는 함께 미술센터를 방문했다. 하늘이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병뚜껑 지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했다. 태준은 딸이 다른 아이들과 교류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다. 아빠, 여기 아이들은 병뚜껑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더 많이 가져와야 해요. 하늘이가 어느 날 센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말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다음에는 더 많이 가져오자. 다음 주 태준은 회사 전체에 이메일을 보내 병뚜껑 수집 캠페인을 시작했다. 직원들은 열정적으로 참여했고 곧 수천 개의 다양한 색상과 크기의 병뚜껑이 모였다. 하늘이는 그것들을 색상별로 분류하고 작은 상자에 담아 센터의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다. 이건 마법의 뚜껑이에요. 하늘이가 아이들에게 설명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지도를 만들면 언젠가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아이들은 하늘이의 이야기에 매료되었고 곧 센터 곳곳에서 다양한 병뚜껑 지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미술 치료사들은 이 활동이 아이들의 창의성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감정 표현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했다. 하늘이의 방법은 정말 효과적입니다. 치료사 중 한 명이 태준에게 말했다.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 이 보물지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놀라운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하늘의 색깔들 프로젝트는 점차 확대되어 서울 전역의 여러 센터와 병원에서 시행되기 시작했다. 지역 신문과 방송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다루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하늘이는 학교에서도 작은 스타가 되었다. 친구들은 그녀가 텔레비전에 나온 것을 보고 감탄했고 선생님들은 그녀의 사회 공헌을 칭찬했다. 처음에 그녀를 놀렸던 아이들도 이제는 그녀와 친구가 되고 싶어 했다. 하늘아, 내 병뚜껑 지도 만드는 법 가르쳐 줄래? 예전에 그녀를 놀렸던 남자아이가 부끄러운 듯 물었다. 하늘이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내일 내가 몇 개 가져올게. 하늘이는 점점 자신감을 얻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강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태준도 딸의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어느 저녁, 태준은 하늘이의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다. 하늘이는 갑자기 펜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빠, 엄마는 저를 보고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태준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물론이지, 하늘아. 엄마는 지금 네가 얼마나 멋진 아이로 자라고 있는지 보고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리고 할머니도 마찬가지야.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엄마와 할머니가 저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밤하늘의 별들처럼요. 태주는 하늘이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딸을 품에 안았다. 그래, 그들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날 밤 태주는 하늘이가 잠든 후 테라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하늘이가 자신의 인생에 가져온 변화에 대해 생각했다. 예전에 그는 오직 사업 성공과 부만을 줬던 차가운 사람이었다. 하지만 하늘이를 만난 후 그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고마워 수연아. 태준이 밤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우리 딸을 이렇게 특별한 아이로 키워주어서. 다음 날 태준은 하늘의 색깔들 프로젝트를 더욱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재단 이사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이제 우리는 전국의 모든 아동보호시설과 병원에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도 마련하여 미술 교육의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이사회 구성원들은 태준의 열정적인 제안에 감명받았다. 그들은 만장일치로 계획을 승인했고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하늘이는 아빠의 결정에 대해 들었을 때 눈을 반짝였다. 정말요? 더 많은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태준은 미소 지었다. 그래, 더 많은 아이들이 너처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꿈을 그릴 수 있게 될 거야. 하늘이는 태준에게 달려가 껴안았다. 아빠 정말 멋져요.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면 그것은 줄어들지 않고 더 커진다고요. 태준은 순애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씀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다. 하늘이와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다른 아이들을 돕는 일을 통해 그는 자신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 하늘아, 나눔은 우리를 더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거야. 하늘의 색깔들 프로젝트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태준과 하늘이의 이야기는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강태준 회장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7살 소녀에게 구조된 후 그녀가 자신의 친딸임을 알게 되었다는 드라마틱한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하늘이의 병뚜껑 보물지도와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물로 묘사되었다. 어느 날 아침 태준은 비서로부터 긴급한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아침 비즈니스 인사이더 온라인판에 회사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전 부사장 최성민 씨가 심각한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태준은 즉시 기사를 확인했다. 최성민은 1년 전 회사를 떠난 전 부사장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그는 태준이 해외 사업 확장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최성민이 태준의 차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 자신이 계획한 것이었다고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이었다. 강 회장이 저를 부당하게 회사에서 쫓아냈습니다. 그의 차 사고는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업보가 찾아오는 법이죠. 기사는 최성민의 말을 이렇게 인용했다. 태준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최성민이 자신의 차 사고에 관여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하늘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였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태준은 법무팀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최성민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그가 제 차 사고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성민이 아동보호기관에 하늘이에 관한 익명의 신고를 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는 회장님이 하늘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준은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다. 그가 감히 내 딸을 이용해 복수하려 한다고? 절대 용납할 수 없어. 그날 오후 하늘이의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아동보호기관의 조사관이 학교를 방문해 하늘이와 면담을 요청했다는 것이었다. 태준은 즉시 변호사와 함께 학교로 달려갔다. 전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완전히 근거 없는 악의적인 신고에 의한 것입니다. 태준이 조사관에게 설명했다. 조사관은 공손하지만 단호했다. 강 선생님, 저희는 모든 신고를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늘이와 짧게 대화하고 가정 환경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겁니다. 태준은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하늘이가 이 상황으로 인해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다행히 하늘이는 조사관과의 대화에서 놀라운 성숙함을 보여주었다. 아빠는 제가 만난 최고의 아빠예요. 하늘이가 조사관에게 말했다. 아빠는 제가 그림 그리는 것을 도와주고 매일 밤 이야기를 들려주고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아요. 아빠가 저를 찾기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 저희는 서로를 찾았어요. 조사관은 하늘이의 솔직한 대답에 감동한 듯했다. 그리고 태준의 펜트하우스를 방문했을 때 하늘이의 방에 있는 그림들과 병뚜껑 지도 그리고 따뜻한 가정 분위기를 보고 더욱 안심했다. 강 선생님, 하늘이는 매우 행복하고 건강해 보입니다. 이 신고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사관이 떠나기 전 말했다. 태준은 안도했지만 최성민의 위협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다음 날 태준은 최성민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다. 태준 씨, 오랜만이군요. 최근 언론의 관심이 어떤지 보셨나요? 최성민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성민? 왜 내 가족까지 끌어들이지? 태준이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당신이 내 가족에게 한 일을 기억하나요? 당신 때문에 내 아내는 나를 떠났고 내 아이들은 아버지를 잃었어요. 이제 당신도 같은 고통을 느껴보세요. 태준은 과거를 떠올렸다. 1년 전 그는 최성민이 회사 자금을 유용한 증거를 발견했고 이사회에 이 사실을 알려 그를 해고시켰다. 그것은 비즈니스 결정이었지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었다. 성민, 당신은 스스로 그런 상황을 자초했어. 내 딸을 이용해 복수하는 건 너무 비열해.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태준 씨. 이번 주말까지 회사 지분 10%를 저에게 양도하지 않으면 더 많은 비밀이 언론에 공개될 겁니다. 당신의 딸이 어떤 성장 환경에서 자랐는지, 양평의 그 초라한 집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불안정했는지, 아이가 그런 환경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을까요? 태준은 분노로 떨었다. 감히 내 딸을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다니 용서할 수 없어. 통화가 끝난 후 태준은 즉시 보안팀과 법무팀을 소집했다. 최성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그가 내 차 사고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아내세요. 또한 하늘이의 안전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세요. 다음 며칠 동안 태준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하늘이에게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늘이는 이미 뉴스에서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고 있었다. 아빠, 텔레비전에서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이야기해요? 하늘이가 물었다. 태준은 딸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다. 하늘아, 가끔 어른들 세계에는 복잡한 일들이 있어. 아빠가 전에 일했던 사람 중에 아빠에게 화가 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우리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하늘이의 눈이 커졌다.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하늘아. 때로는 사람들이 화가 나거나 슬플 때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아빠가 모든 것을 해결할 거야. 하늘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그 사람도 병뚜껑 지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행복해지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태준은 딸의 순수한 말에 미소 지었다. 하늘이의 세계에서는 모든 문제가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 그 순간 태준은 최성민과의 싸움에서 단순히 법적, 비즈니스적 방법만을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어쩌면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다음 날 태준은 최성민에게 직접 연락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 법적 대응이나 언론전보다는 직접 대화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들은 조용한 레스토랑의 개인실에서 만났다. 최성민은 여전히 적대적이었지만 적어도 대화할 의사는 있어 보였다. 성민, 우리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이제 아이를 이용하는 건 그만두자. 하늘이는 무고한 어린아이야. 태준이 먼저 말을 꺼냈다. 최성민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갑자기 도덕적인 척하네. 내 가족이 무너질 때는 그런 생각 없었잖아. 난 단지 회사 규정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야. 개인적인 원한은 없었어. 규정, 당신은 나를 범죄자로 만들었어. 내 평판은 완전히 망가졌고 아내는 나를 떠났어. 내 아이들은 이제 나를 볼 때마다 실패자라고 생각해. 최성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준은 처음으로 최성민의 분노 뒤에 있는 깊은 상처를 보았다. 내 가족이 고통받았다는 것에 진심으로 유감이야. 하지만 그것이 내 딸을 해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어. 최성민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다.
난 당신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었어. 당신처럼 성공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잃는 모습을. 그런데 네가 보고 있는 건 뭐지? 내가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아이가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이지 않아? 네가 내 차를 조작했을 때 넌 단지 나를 다치게 하려 했을 뿐이지만 결과적으로 내게 인생 최고의 선물을 주었어. 하늘이라는 딸을. 태준의 진심 어린 말에 최성민은 잠시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 아이가 정말 당신을 바꿔놓았군. 그래, 완전히. 하늘이는 나에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가르쳐줬어. 그건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야. 대화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최성민은 점차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회사에서 쫓겨난 후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분노가 그를 지배했다고 고백했다. 차 사고를 계획한 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다. 태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성민, 우리 둘 다 실수를 했어. 하지만 이제 그만두자. 더 이상의 상처는 없어야 해. 최성민은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내가 너무 멀리 갔어. 그 아이를 이용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대화가 끝날 무렵 태주는 놀라운 제안을 했다. 성민, 네가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재활하는데 내가 도울 수 있어. 그리고 네 아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말해. 최성민은 태준의 제안에 놀란 듯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해? 하늘이가 내게 가르쳐준 거야. 때로는 용서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다음 날 최성민은 공식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강태준 회장에 대한 모든 혐의가 거짓이었으며 개인적인 원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했다. 또한 차 사고에 관여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언론은 이 극적인 반전을 대서특필했다. 태준의 용서와 화해의 제스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하늘의 색깔들 프로젝트는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 기부금이 급증했다. 하늘이는 뉴스를 통해 상황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빠, 화가 난 아저씨가 이제 화해했다면서요? 태준은 미소 지었다. 그래, 하늘아. 때로는 사람들이 많이 화가 나면 나쁜 선택을 하기도 해. 하지만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면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미움은 미움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고요. 태준은 다시 한번 순애 할머니의 지혜에 감동했다. 할머니 말씀이 정말 맞구나. 위기가 지나간 후 태준과 하늘이의 삶은 더욱 가까워졌다. 태준은 회사 업무를 재조정하여 하늘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것은 은행 계좌의 숫자가 아니라 딸의 웃음소리와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들이었다. 어느 저녁 하늘이는 태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그녀가 직접 그린 그림이었다. 그림 속에는 태준과 하늘이가 손을 잡고 있었고 그들 위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두 개의 별이 특히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하나는 할머니, 다른 하나는 엄마를 상징했다. 아빠,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엄마와 할머니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하늘이가 말했다. 태준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그래, 하늘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그날 밤 태준은 그림을 자신의 서재 벽에 걸었다. 그것은 그에게 진정한 부의 의미를 상기시키는 소중한 보물이 되었다. 1년이 지났다. 하늘의 색깔들 프로젝트는 이제 전국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일본, 싱가포르, 심지어 미국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왔다. 하늘이의 병뚜껑 보물지도는 예술치료의 혁신적인 방법으로 인정받았고 여러 의학 저널에서도 그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서울 잠실에 있는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는 모든 아이는 마법을 가질 자격이 있다라는 주제로 대규모 자선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하늘의 색깔들 프로젝트의 1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국제 확장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수백 명의 후원자, 미디어, 그리고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아이들이 참석했다. 행사장 입구에는 거대한 병뚜껑 모자이크가 전시되어 있었다. 전국의 아이들이 보내온 수천 개의 병뚜껑으로 만든 이 작품은 하늘을 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그 중앙에는 하늘이가 처음 만든 보물지도의 확대 복제품이 있었다. 태준은 무대 뒤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하늘이가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었다. 8살이 된 하늘이는 여전히 작고 소박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긴장돼요, 아빠. 하늘이가 태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태준은 딸에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 하늘아. 그냥 내 마음을 이야기하면 돼. 모두가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 무대에서는 사회자가 태준을 소개했다. 이제 하늘의 색깔들, 재단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강태준 씨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태준은 무대에 올라 청중을 향해 미소 지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년 전 저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제 딸 하늘이를 만난 것입니다. 그는 하늘이와의 만남,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청중들은 그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감동받은 듯했다. 오늘 저는 특별한 손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의 진정한 영웅이자 영감의 원천인 제 딸 정하늘입니다. 하늘이가 작은 걸음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예쁜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할머니가 준 작은 비녀를 꽂고 있었다. 청중들은 이 작은 소녀를 보며 따뜻한 박수를 보냈다. 태준은 마이크를 하늘이의 키에 맞게 낮추었다. 하늘이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하늘이에요. 저는 병뚜껑으로 보물지도를 만드는 것을 좋아해요. 잠시 긴장한 듯 멈추었다가 하늘이는 곧 자신감을 되찾고 계속했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는 제게 마법은 어디에나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찾기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저는 병뚜껑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냥 버리는 것들이지만 저에게는 보물이었어요. 각각의 뚜껑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함께 모으면 특별한 지도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이의 목소리는 점점 자신감을 얻어갔다. 어느 날 저는 차 사고를 당한 아저씨를 도와드렸어요. 나중에 그 아저씨가 제 아빠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마법 같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마법은 병뚜껑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마법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는 마음이요. 청중들은 하늘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다. 작은 소녀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말들이 모두를 감동시켰다. 이제 저는 알아요. 제 보물지도가 저를 아빠에게 데려다 준 게 아니라 제 마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른 아이들도 자신만의 보물지도를 만들 수 있게 돕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아이는 마법을 가질 자격이 있으니까요. 슬픔이나 아픔을 느낄 때도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찾을 수 있어요. 하늘이는 잠시 멈추고 객석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많은 아이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하늘이를 향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하늘아, 네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그것을 나누면 더 많은 것이 돌아온다고요. 저는 이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리가 사랑과 희망을 나누면 그것은 더 커져서 돌아와요. 하늘이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어린 소녀의 순수한 지혜가 모두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태준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무대로 다시 올라왔다. 그는 하늘이를 안아주었고 청중들은 더 큰 박수를 보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색깔들 프로젝트를 국제적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태준이 말했다. 앞으로 5년 안에 우리는 전 세계 20개국의 미술치료센터를 설립할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태준과 하늘이는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그녀의 용기와 지혜에 감동받았다고 말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하늘이는 피곤했지만 행복한 표정이었다. 아빠, 오늘 제가 잘했어요? 하늘이가 물었다. 태준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정말 완벽했어, 하늘아. 아빠는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울었어요. 제가 슬픈 이야기를 한 건 아닌데. 태준은 미소 지었다. 그건 내 말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이야. 때로는 가장 단순한 진실이 가장 강력한 법이지. 집에 도착한 후 태준은 하늘이가 잠들 때까지 함께 있었다.
그녀가 깊은 잠에 빠지자 태주는 테라스로 나가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다. 그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여정을 떠올렸다.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에 그는 성공을 오직 사업적 성취와 부로만 측정했다. 하지만 하늘이를 만난 후 그는 진정한 부란 무엇인지 배웠다. 그것은 사랑, 연결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이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하늘이를 새로운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하늘이는 이제 국제학교로 전학하게 되었다. 그곳은 그녀의 창의성과 예술적 재능을 더 잘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이었다. 학교 입구에서 하늘이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들뜬 모습이었다. 하지만 출발하기 전 그녀는 작은 의식을 치르고 싶다고 했다. 새로운 시작 전에 항상 하는 거예요. 하늘이가 설명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특별히 고른 병뚜껑들이 있었다. 하늘이는 학교 정원에 한 구석에 무릎을 꿇고 앉아 병뚜껑들을 하트 모양으로 배열했다. 이건 뭐니? 태준이 물었다. 새 학교에서의 행복을 위한 지도예요. 가운데 금색 뚜껑은 제가 아빠에게 받은 거고 주변에 빨간 뚜껑들은 행운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파란 뚜껑들은 새 친구들을 의미해요. 태주는 딸의 작은 의식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하늘이는 여전히 그녀만의 마법을 믿고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진짜 마법일지도 모른다. 좋아, 이제 준비됐어요. 하늘이가 병뚜껑들을 다시 상자에 담으며 말했다. 이건 나중에 다시 가져와서 학교 정원에 묻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시간이 행복할 거예요. 학교 건물로 들어가기 전 하늘이는 잠시 멈춰 서서 태준을 바라보았다. 아빠, 걱정 마세요. 저 잘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이는 이름처럼 높이 날 거야 라고요. 태준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래, 하늘아, 넌 정말 높이 날 거야. 하늘이가 학교 안으로 들어간 후 태준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빨간 병뚜껑 하나를 꺼냈다. 하늘이가 처음 그에게 준 것이었다. 그는 항상 이 작은 보물을 가지고 다녔다. 그것은 그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상기시켜주는 부적이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비서였다. 회장님, 오늘 오전 10시에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태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니, 오늘은 다른 계획이 있어. 회의는 내일로 미뤄. 통화를 끊은 후 태준은 차를 돌려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 그는 양평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순애 할머니의 작은 한옥을 방문하고 싶었다. 그곳은 이제 하늘의 색깔들 재단이 관리하는 작은 미술 센터로 변모해 있었다. 지역 아이들이 모여 그림을 그리고 병뚜껑 지도를 만들고 꿈을 키우는 공간이었다. 양평으로 가는 길은 평화로웠다. 도시를 벗어나자 푸른 산과 맑은 하늘이 그를 방했다. 태주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는 이제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것은 숨 쉴 시간을 갖고 주변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었다. 한옥에 도착했을 때 몇몇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었다. 그들은 태준을 보자 반갑게 인사했다. 강 아저씨다. 하늘이 아빠 태준은 미소 지으며 아이들에게 인사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 순애 할머니의 사진이 걸려있는 작은 제단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하늘이가 정말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지혜로 많은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작은 한옥은 활기찬 웃음소리와 창의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과 병뚜껑 지도가 전시되어 있었다. 태주는 예쁘게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늘이가 이곳에서 자랐던 시절을 상상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보물은 병뚜껑이나 돈이나 성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주는 사랑과 희망,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드는 추억이었다. 하늘이는 단순한 병뚜껑으로 보물지도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그녀는 태준의 마음에 진정한 보물지도를 그려주었다. 그 지도는 태준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로 인도했다. 태준은 빨간 병뚜껑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 하늘아, 네가 내 인생의 진정한 보물이구나. 양평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멀리서 학교 종소리가 들려왔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완벽한 날이었다. 그리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하늘이와 함께하는 모든 날이 소중한 보물이 될 것이다.
그날 저녁 하늘이를 학교에서 데려온 후 태주는 그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작은 나무 상자였고 안에는 순애 할머니의 오래된 비녀와 수연의 사진, 그리고 하늘이가 태준에게 준 첫 번째 빨간 병뚜껑이 있었다. 이건 우리 가족의 보물상자야. 태준이 설명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 들어있어. 하늘이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보고 감동한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보았다. 아빠, 이게 진짜 보물이네요. 병뚜껑 지도보다 더 특별해요. 태준은 딸을 안아주었다. 그래, 하늘아. 진정한 보물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던 거야.